왕특위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비대위가 결정하는 사항이지. 말을 좀 듣겠습니다.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의 책임이 더 중하다. 갈등 요소를 자꾸 부추기면서 네, 첫 순서는 정치와 호장용 시간입니다. 금요일을 책임져 주고 계신 두 분,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잠시 후에 청와대에서 새 경제 라인에 대한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에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될 테고요.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논란이 있었지만 동시에 교체될 예정입니다. 정책실장에는 지금 화마평이 나오고 있는데 김수현 현 사회수석, 네, 지금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나왔네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와 내각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했습니다. 또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에 김수현 현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 국무조정실장에 노형욱 현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사회수석에 김연명 현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조명래 환경부 장관,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신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예산 재정 분야 전문가이자 기획통으로 정평이 난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해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폭넓은 행정 경험을 통해 경제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기획 능력과 조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 전문가입니다. 또한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을 통해 경제 전반에 속도감 있게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정부 경제사령탑을 맡을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정부의 경제사령탑으로서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적극 대응하고 저성장,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소득주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를 이루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임 김수현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은 현 정부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초대 사회수석 비서관을 맡아 뛰어난 정책 기획 조정 능력과 균형감 있는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산적해 있던 민생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해온 정책 전문가입니다. 또한 경제, 사회, 복지 등 다방면의 정책을 두루 섭렵한 정책 전문가로서 소득주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3대 경제 정책 기조의 성과를 통한 포용적 경제 실현,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와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종합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포용적 사회 구현 등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비전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책임자입니다. 더불어 민생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사회, 복지 정책 등 전 분야의 국정과제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부처 장관들과의 정책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정부의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임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재정 예산 업무에 정통한 경제관료 출신으로 정책기획 및 조정 능력이 뛰어나고 경청과 소통을 중시하는 업무 방식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2년 3개월 동안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을 역임하며 사회 경제 분야 현안에 높은 이해도와 식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물론 국회, 민간과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어 다양한 국가적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한편 국정과제 관리, 규제 혁신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현명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 비서관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손꼽히는 권위자로 국정기획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을 역임하며 현 정부의 사회분야 국정과제 수립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포용국가 비전에 이론적 토대를 설계한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더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인사에 대한 의미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기조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대통령께서 지난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낙연 총리와 함께 호흡을 맞추며 국무조정실장을 맡아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경제정책을 지휘하는 사령탑으로서 특유의 실행력, 추진력으로 포용국가의 동력을 확실히 만들어낼 분입니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70여 차례 지속된 이낙연 총리의 대통령 주례보고에 배석해 누구보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 총리의 강력한 천거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사회수석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포용국가 설계자로서 큰 그림을 그리고 실행을 총괄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분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3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수석과 국무조정실장으로 지금까지 정무적 판단과 정책 조율을 성공적으로 해온 만큼 일을 만들고 되게 하는 원팀으로서 호흡을 맞춰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임 김현명 사회수석은 포용국가 완성을 위한 혁신적 포용복지와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신임 노영욱 국무조정실장은 정부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노 신임 국무조정실장 역시 이낙연 총리께서 추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인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인사교체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제투톱을 결국 동시교체하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났는데 말이죠. 자, 김 교수님, 이게 처음에는 김동연 부총리만 먼저 경질을 하는 상황으로 갔다가 장하성 실장은 나중에 좀 시간을 두고 교체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김동연 부총리 경질설이 이제 급속히 확산됐던 이유가 요 며칠 사이에 이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김동연 부총리의 이제 발언이 약간 정치적으로 이제 해석되는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른바 이제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가 문제가 있었다는 논란이 있었고 아마 이제 그러한 논란에 대한 정치적인 의미가 확대되다 보니까 네. 청와대에서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김동연 부총리를 좀 조기 경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투톱이 서로 간에 이제 엇갈린 몫을 냈다가 이 김현장이라는 경제사령탑 2명 중에 김동연 부총리만 자를 경우에 장하성 실장에 대한 또 책임이라든지 장하성 실장의 또 정책이 옳은 것이냐는 또 야당의 비판이 또 거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으로서 고심 끝에 2명 다를 경질하는 것으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모양새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네요. 이제 한쪽의 편을 들고 한쪽에 또 한 명만 자를 경우에는 사실은 대통령 정치적 부담이 크고 야당 쪽 비판이 클 것이기 때문에 네. 2명을 다 교체하는 것을 가닥을 잡았는데 네. 그 방금 발표 나온 것처럼 결국 한쪽에서 보면 또 기존에 이제 야당에서 비판했던 소득주도 성장이나 포용국가에 대한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지금 확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낙연 총리가 강력하게 출잔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 부총리로 임명된 사람이나 아니면 정책실장 임명된 김수현 수석이나 전부 확실하게 문재인 정부의 이 경제정책 비전과 기조에 대해서는 그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가진 것이어서 네. 아마 야당 측에서는 못내 계속 또 비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후임으로 일단 인사가 났는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경제부총리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김수현 사회수석이 정책실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까 국민소통수석이 윤영찬 수석이 얘기를 인사 배경을 설명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또 포용 국가를 힘있게 추진할 적임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정책실장에 참모니까 임명을 하면 그만이지만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문회 거쳐야 된단 말이죠. 야당은 지금 벼르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원래 이분이 국무조정실장이었는데 장관급이지만 청문회를 거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야당으로서는 아마 이제 청문회를 벼르고 있겠죠. 벌써부터 뭐 군 면제 문제라든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예산 전국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예산국회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경질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야당으로서도 조금 딜레마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요번 인선을 보면 뭐 김수현 지금 정책실장은 말할 것도 없고 네. 홍남기 이제 신임 부총리 지명자의 경우에도 노무현 정부 때도 아마 그 청와대에서 경제수석 보좌관입니까? 네. 일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한번 일해본 사람, 그리고 지금 그 윤영찬 수석이 이야기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어떤 정책을 누구보다 잘 국정 이해할 철학과 사람. 기조를 연관성 속에서 이해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한마디로 이제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 경제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연속선이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돌려막기인 거죠. 네.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돌려막기 해가지고선 결국은 잘 안 되고 있던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 경제를 하겠다는 건데 제가 지금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엄청난 복지 예산 그리고 고용 예산을 투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 그 국정 철학이 그렇게 팬시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 경제는 어쩔 수 없이 이 무역 의존도도 높고 그래갖고 미국이라든지 일본 경제와 상당히 연동되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미국, 일본이 지금 상당히 재미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그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이 딜레마가 있는데 과연 이런 돌려막기 인사로 그런 문제를 해소하면서 내년 그리고 후년은 또 총선 전국 아닙니까? 네.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뭐 일단 부총리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넘어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회의감이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있었던 며칠 전에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처음 가동이 됐잖아요. 네. 대통령하고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했는데 거기서 많은 합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나중에 후일 보도된 바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김관영 대표가 회동 후에 노란 서류 봉투를 대통령한테 뭐 많이 전달했다는 넣었다 것이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정책 권고 중에 하나가 경제 투톱을 경질하더라도 똑같은 라인에 있는 똑같은 정책의 그 신봉자로 해서는 안 된다. 네. 시장의 성장과 경제 발전과 경제 성장에 그 청신호를 줄 수 있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좀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력히 넣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동연 부총리 후임으로 들어오시는 국무정실장 홍남기 실장도 마찬가지고 김수현 수석도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의 이 소득주도 성장이나 포용 국가론의 이반자이고 또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네. 지금 한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분배나 이 복지 쪽보다는 성장에 조금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모르쇠를 일관한 측면이 있는 아직도 거죠. 진단 잘못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야당에서는 보고 사실 있는 거죠. 야당 쪽에서 그런 제안을 했을 때는 대통령께서 이번 인사를 하실 때는 그런 고려사항도 충분히 했었으면 훨씬 좋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지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정책 방향을 기조를 포기하지 생각은 않겠다는 전혀 것이죠. 없다는 것은 예. 확실하게 얘기가 된 것 같고요. 홍남기 새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경우에는 그 박근혜 정부에서도 평화대 비서관으로 일을 했었고요. 이게 뭐 전통적인 예산 전문 관료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요번에 경질된 김동연 부총리도 네. 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주요 요직에서 관료로서 자기 역할을 해왔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홍남기 그 지금 내정자나 네. 지금 경질된 김동연 내정자나 그 배경을 보면 우선 그 정통 경제 관료로서 그 상당히 뼈가 굵어온 그런 인사라는 그런 이제 공통점이 있고요.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관료들의 또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고개를 쳐들고 싫은 소리 안 하는 그런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김동연 요번에 부총리가 국회에서 발언을 했다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는 게 뭐 그렇게 경질될 만한 그런 사유인지 내면적으로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용기가 있다고 지금 바깥에서 막 추켜 세우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내정자도 그 현 정부의 어떤 기조를 벗어나서 어떤 자기 목소리를 낸다거나 하는 그러한 그 창의적인 부총리로서의 역할을 과연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창의적인 부총리를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 연속선상에서 소위 공정경제,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을 묵묵히 실천할 사람을 지금 뽑았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김수현 수석이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김수현 수석은 부동산 전문가고 환경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좀 일정한 또 책임감도 좀 논의가 됐던 분이기 때문에 장하선 실장 후임으로 김수현 수석을 오히려 왕수석 역할을 했다가 지금 정책실장으로 정식 임명을 하면 기존에 있었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관영 바른미래당 대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장의 경제가 분배와 복지보다는 성장에 좀 주안점을 주겠다는 그런 신호 메시지를 좀 보내주기를 원하는데 김수현 수석 같은 경우는 정반대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대통령이 오히려 야당이나 일부 반대 비판 여론에 좀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측면에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제 말씀. 이번에 좀 그래서 좀 약간 주목되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당에서 러브콜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김동연 마찬가지입니다. 부총리가 제대로 지금 얘기를 하질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초기에 김앤장의 투톱 사이에 이게 서로 간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이게 엇박자가 있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갈등설, 불화설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김동연 부총리는 본래 이 재정 전문, 경제 성장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장하선 실장이 이끄는 청와대의 경제 쪽 그 기조와는 조금 다른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최저임금제 인상이라든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이게 고용에 미치는 좀 부정적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도 몇 번 발언을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장하선 실장과 조금 어긋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사실 야당에서는 눈독을 들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바른미래당에서도 계속 눈독을 들였고 어제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한국당에서도 굉장히 눈독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전에도 영입 시도를 했었다. 그렇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 타이밍은 좀 지금 정확히 좀 어긋나 버렸지만 과거에 일단 장하선 실장과의 불화설이 있을 때 치고 나왔다면 야당에서 굉장히 영입할 수 있는 호재가 됐을 뻔했던 사람이죠. 지금은 아닌가요? 지금은 제가 볼 때 타이밍을 놓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장하성 실장하고 그 맞짱을 떠갖고 나온다 한들 김동연 부총리가 과연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갈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상황으로 볼 때.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김동연 부총리는 사실은 그 개천에서 용난 대표적인 케이스, 입지전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정통 관료로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지만 요번에 본인이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발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하성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 맞짱 뜬 것이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보수 야권에서 상당히 호감도가 높아진다는 건데 오히려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제가 딱 떠오르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한때 김장수 의원이라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분이 노무현 정부 때 국방부 장관 하다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앞에서 고개를 꼿꼿이 들었다는 이유로 박수를 받으면서 이제 비례대표 의원이 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거명되는 황교안 전 총리도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급하니까 당장 그
그 새 단장, 꽃 단장을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가서 거의 읍소하듯 하다가 그 다음에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책임감 있는 정당 차원에서 발언을 할 때도 그렇고 네. 또 정말로 김동연 부총리가 자신의 어떤 소신을 갖고 말했다면 아마 그거는 자유한국당이 아니더라도 훗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평가를 받을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정치와 오장용은 이게 지금 뭐 이 인사 문제하고 이제 한국당 내부 얘기를 좀 넘어가야 되는데 이 얘기로 좀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국당이 지금 김동연 부총리 영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지금 발등에 지금 그렇죠.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당장 아까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전원책 조강특위위원이 해촉이 됐습니다. 결국 어젯밤에 뭐 저기 김용태 사무총장이 찾아가서 그렇죠. 뭐 예. 회동을 한다 만다 했었는데 결국 이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었고요. 전원책위원이 해촉이 된 거는 일단 비대위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렇게 된 거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대위와 조강특위위원과의 싸움은 제도적으로 비대위 승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대위가 조강특위위원을 위촉한 것이고 그렇죠. 임면권을 갖는 거기 임면권을 때문에 갖고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길 별도의 수 있는 절차도 필요 없다고 그렇습니다. 얘기했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들어야 될 정치적인 이제 의미를 보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원책 변호사로 상징되는 이 비대위원, 그러니까 조강특위위원의 어떤 이 분위기는 어떤 거였냐면 네. 태극기 부대까지도 끌어안으면서 그리고 계속 나왔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 꼭 탄핵됐어야 되느냐. 그다음에 우리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이 배신자들이 이제 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런 식의 계속 논리를 계속 개발했었거든요. 그게 네. 정당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원책 변호사로 상징되는 그 부류는 뭐냐면 친박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친박도 다시 살아나서 다시 한번 이 자유한국당을 지켜보자라는 이야기가 강했던 것이고 네. 김병준 위원장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이제 탈당파, 복당파도 거기 이제 대충 비슷한 분이라고 보는데 이쪽에서는 태극기 부대를 중심으로 한 외연이 확장되지 않는 한국당의 혁신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중도까지를 포함하는 큰 텐트를 쳐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혁신해야 된다는 입장이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둘 사이에 한국당 내 향후의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해서 저는 합의점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전원책 변호사의 과도한 발언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서 전원책 변호사로 이야기되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나 친박 중심의 내부적 혁신론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게 분리를 해준 거죠. 그런 의미로 좀 정치를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모셔온 게 전원책 10고 초략 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모셔온 게 전원책 변호사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결국 본인 스스로 이제 해촉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자기 실패를 또 자인한 셈이 되는 것도 맞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마 이제 이렇게 해촉이 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비대위가 가져야 될 그런 어떤 심리적 정치적 부담도 크겠지만 이렇게 해촉된 전원책 조직 강화 특위위원회 그 타격도 만만치 않게 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 그리고 이제 당 지도부에서 식고초려를 해서 조직 강화 특위위원으로 해서 이제 위촉이 됐는데 지금 해촉된 사유는 전당대회를 언제 하느냐를 가지고 그게 가장 컸죠.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보기에는 아니 조직 강화 특위에서 왜 전당대회 날짜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됐지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사실은 없는 5월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러면 전원책 그 조직 강화 특위 체제에서 내년에 그 재보궐 선거의 어떤 공천까지도 그 개입하려고 했었던 것인가 이런 데서 오는 어떤 그런 역학관계에서의 그 갈등이 촉발되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또 다른 상황인데 이 사람이 극한 상황에 내몰릴 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과 격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원책 위원께서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서 지가 대권에 뭐 나갈 수 있는지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걸 보면 사실 그것도 나무랄 것도 아닌 게 우리나라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의 행태를 보십시오.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행태일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소위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민낯이라고 합니까? 민낯을 상당히 보여주면서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아마 자유한국당의 이런저런 갈등은 선거 직전까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이게 주인 없이 객들이 나서가지고 김병준 위원장도 뭐 말하자면 밖에서 초빙해 온 분이고
전원책 변호사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의 미래가 갈수록 지금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스스로 혁신의 기회를 몇 번 놓쳤고 이미 시기를 상실했던 데다가 김병준 교수를 사실 비대위원장에 모셔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외부인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또 조강특 위원으로 전원책 변호사를 외부로 영입해 왔는데 두 분 사이에 또 이제 갈등으로 이제 서로 결별을 하면 네. 자유한국당 스스로의 자체적인 혁신은 이제 가능성이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국민적인 시선이 있을 거고 지금 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이 계속 이 지경이면 향후에 내후년에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새롭게 좀 다시 재편되고 새롭게 모습을 좀 갖춰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제1야당으로서는 역할들을 좀 상실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한국당 스스로의 혁신에 아마 이 가능성 스스로를 좀 봉쇄해버린 그런 마지막 좀 안타까운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긴 해요. 당장 이제 외연 확장 부분에 있어서 좀 차질이 생기고 있는 거 아닌가. 벌써 지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입당 그렇죠. 조율질을 하다가 지금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돌아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국당이 들던데요. 저렇게 계속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면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정의원님도 못 들어가고 못 아니요. 들어가죠. 저는 좀 안 들어가고 있는 들어갈 건데. 생각이 없으신가요? 아니요. 이거는 좀 다른 문제,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 보수 야당의 일정 정도의 지분과 책임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일희일부하면서 들어갈까 말까를 저울질한다는 거는 이분들의 정치적 그릇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들어가서 싸우려면 싸우든지 개혁을 하려면 한다라는 결기를 보여줘야 될 때고요. 지금 이게 왜 객들이 들어와서 이러는 게 문제가 되냐면 객이라 하더라도 이게 대중의 지지를 받으면 또 달라요. 근데 누구도 지금 그런 엄청난 다수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보수 야당의 재건에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 그러면 맨발로라도 뛰어들어가서 이 당 조직 내에서 조직원들끼리의 이런 그 싸움이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론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그런 정치의 어떤 행태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보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정치 와호장룡 시간에는 청와대 새 경제사령탑 임명,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 체제라고 봐야 되겠죠.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또 자유한국당의 내홍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오늘 김근식 교수님 그리고 정호김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